책은 449페이지를 피시고요. 요약집은 176페이지를 가시면 449페이지, 176페이지 가시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개념까지는 뭐 알 필요 없고 450페이지 가보시면 얘가 하는 4가지 업무가 나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4가지 업무. 그래서 뭐 기억, 니은, 디귿, 리을에 나와 있는데 그거 공부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4가지 업무를 하죠. 그래서 첫 번째 업무가 보금자리론과 같은 적격대출을 공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격대출이라고 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보금자리론하고 그 다음에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이라고 하는 두 가지 모기지론 상품입니다. 직접 공급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거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모기지론은 주택을 담보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대출 상품을 일컫는 말이고 그 상품 중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는 걸 보금자리론과 디딤돌 대출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얘는 쉽게 말하면 자동차 이렇게 분류될 수 있는 거고 얘는 그게 소나타고 뭐 다른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주택 담보로 주택을 구입 자금 빌려주는 걸 통틀어 뭐라 부르는 거고 모기지론이라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거 중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고유한 이름이 보금자리론과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입니다. 그래서 얘는 일반 명사고 얘는 고유 명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이나 내 집 마련 디딤돌과 같은 모기지론을 직접 대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 구입을 하고 싶은 분은 대출 받으려고 할 때 두 군데를 찾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는 어디에? 은행. 또 하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그래서 그 두 가지 선택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주택보증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내용이 뭐냐면 만약에 집을 사는 게 아니고 전세를 좀 얻으려고 하는데 이 전세 자금을 대출받고 싶다. 또는 아파트를 새로 분양받았는데 중도금을 대출받고 싶다. 그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이 대출을 해주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대출을 은행 가서 받으셔야 돼. 마찬가지로 주택건설업자가 주택건설 자금을 대출받고 싶어요. 그럼 이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안 합니다. 어디 가서 받아야 돼요? 은행에서. 근데 이거 대출을 받을 때 이 은행에서 이 대출을 하러 온 차입자들한테 뭘 요구할 수 있다? 신용 보증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때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그 수수료를 받고 그 신용 보증에 대한 업무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는 전세자금 대출받거나 중도금 자금 대출받거나 또는 그 아파트 건설 자금을 대출받으려고 할 때 그에 따른 뭘 해준다는 거예요? 보증서를 발행해줘요. 보증서. 그게 두 번째 업무입니다. 그럼 시험 문제 장난칠 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세자금을 실제로 대출해준다. 그런 것들 오해 안 하시면 되죠. 세 번째, 주택연금이라는 상품이 있어요. 주택연금. 그래서 이런 주택연금은 역모기지론이라는 거의 일종이에요. 그럼 여기서 역모기지론은 이제 대표적인 콩글리시인데 모기지론은 영어죠. 역은 한글이고 그 영어로 하려면 리버스 모기지론, 한글로 말하려면 역저당 이렇게 되는데 얘는 개념이 내가 살고 있는 집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 구입 자금을 빌릴 필요는 없죠. 근데 이 집을 담보로 해서 뭘 빌리는 거예요? 주택에 살면서 필요한 생활 자금을 매달 연금의 형태로 대출을 받는 겁니다. 언제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그래서 집 담보로 대출 받아서 생활비를 받아서 쓰다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 담보로 맡겼던 주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처분을 해요. 그래서 그동안 빌려간 돈에 뭘 보태서 이자를 보태서 한 방에 상환하는 방식을 역모기지론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모기지론 상품 중에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판매되고 있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주택연금. 그러면
주택연금도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라 원래는 누가 대출해 주는 거예요? 은행에서. 그래서 이 연금의 지급은 누가 한다? 은행이 합니다. 은행이. 담보를 제공받고 연금을 지급하는 건 은행이고, 얘가 하는 역할은 그와 같은 영모기지론을 대출 받을 때 그에 따른 뭘 해주는 거예요? 지급 보증을 해요. 지급 보증. 그래서 주택연금을 신청하시고 싶은 분은 일단 은행 찾아가도 안 해주니까 일단 어딜 찾아가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가서 그 연금 신청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서 그에 따른 뭘 받고 지급 보증서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은행 가서 대출금을 수령하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주의하세요.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을 실제로 지불한다? 아닙니다. 그 다음에 리얼에 있는 거, 마지막에 있는 건 아까 저당 유동화 배울 때 MBS라고 하는 증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MBS를 발행하는 유동화 중개기관 중에 하나가 한국주택금융공사였죠. 그래서 MBS라는 애와 MBB라고 하는 자산 유동화 증권을 직접 발행하는 것도 누구의 역할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입니다. 그럼 시험 문제 물어볼 때 실제로 나왔던 문제 중에 다음 중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로 볼 수 없는 것을 찾으세요.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걸 고르세요.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어떤 일을 하는지는 알고 계시고, 그거보다는 시험 문제 더 많이 냈던 건 그 구체적 내용, 얘가 취급하는 구체적인 상품 중에 내용을 좀 알고 있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앞쪽에 있어요. 또 책을 들쭉날쭉 써놓으셔갖고 요약점은 바로 이어서 써놨으니까 기본서에는 434페이지를 가시고 요약점은 그냥 176페이지 쭉 이어서 보시면 돼요. 기본서 434페이지 가시면 05번에 주택 구입자금 및 노후 생활자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그래서 그 주택 구입자금을 뭐라 부르는 거예요? 주택 구입자금 대출받는 걸 모기지론이라 부르는 거고, 그 다음 그 뒤에 있는 노후 생활자금 대출받는 걸 뭐라 그래요? 영모기지론이라 불러요. 그 차이는 일단 구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양가로 2번에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실제로 공급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기지론 중에 하나인 누구하고 보금자리론,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또 모기지론 중에 하나인 양가로 3번에 두고 딤돌 대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놨죠. 이거 다 외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양가로 4번에 역모기지론의 하나인 누구 주택연금에 대해서 내용도 정리해 놨죠. 그거 다 외우시는 게 공부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요약집에다 정리해 놓은 게 176페이지와 117페이지에 있는 거고. 그러면 그 435페이지 가시면 보금자리론에 대해서부터 나오죠. 보금자리론. 그래서 435페이지는 그거를 이렇게 쭉 말로 써놨고,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그걸 표로 정리해놨잖아요. 그냥 표 갖고 공부하세요. 어차피 외우실 거니까. 신청대상. 첫 번째 있는 건 만 19세. 민법에서 뭐로 불리는 사람들? 성년. 그래서 성년이어야 됩니다. 만 19세 이상. 그 다음에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 중에서는 집 산 지 얼마 안 된 분들, 30년 안 된 분들만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년이면서 무주택자 또는 30년이 안 된 1주택자가 이걸 신청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신청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니까 대출 기간은 제일 짧은 게 10년이고 최장 30년. 그래서 10년, 15년, 20년, 30년까지 빌릴 수 있고, 그 다음 얘도 주택담보대출이니까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데 그 주택의 담보가치에 대해서 최대 얼마까지? 70%까지 빌려줍니다. 근데 좀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밑으로 밑으로 쭉 보다 보면 대상주택 있잖아요. 얘도 주택담보대출이니까 담보로 맡길 주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주택은 반드시 공부상 주택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이 아닌 건 안 받아줘요. 그리고 그 가액이 얼마를 넘으면 안 돼? 9억 원을 초과하면 안 돼요. 9억 원을 초과하면 안 돼. 그러니까 9억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9억, 그러니까 최대 9억까지니까 그 주택 9억 이하의 주택 가치에 얼마까지 빌려준다? 70%까지 빌려준다는 거예요. 그럼 단순히 계산해 보면 최대 만약에 9억까지 가능하니까 9억짜리를 가지고 70%까지 대출 받으면 7963이니까 6억 3천까지 빌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다 안 빌려줘요, 이거.
그래서 대출액의 범위가 나오죠. 그 밑에. 그래서 두 번째 점에 보면 최대 얼마까지만? 5억까지만 빌려줍니다. 근데 최소 금액의 제한도 있어요. 최소 얼마부터? 100만 원부터. 어떤 분들을 위해서? 친구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 100만 원을 빌리고 싶어요. 그럼 어디 가서 빌려도 돼. 친구한테 가서 빌려달라고 해도 돼. 근데 친구가 없어. 그럼 뭐를 담보로 해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얼마부터 빌려준다는 거예요? 100만 원부터. 옛날에 이게 1000만 원부터였는데 금액을 더 낮춰줬어요. 왜? 친구가 없는 사람이 더 많아졌어요. 옛날보다. 그래서 최소 얼마부터? 100만 원부터 최대 5억 원까지. 아니 가만 생각해봐요. 이건 뭐라고요? 주택담보대출이라니까. 집담보로 얼마 빌리는 거예요? 100만 원. 집담보로. 그 100만 원도 빌릴 수 있습니다. 최소 100만 원부터 최대 얼마까지? 5억. 주의하실 건 최소 금액에 제한이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 상환하는 방식은 세 가지 다 가능해요. 원리금기 원금기 등 체증식 다 가능합니다. 근데 체증식은 모든 게 다 되는 건 아니고 아낌이 보금자리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출할 때 인터넷, 이자 들어가면 대부분 인터넷으로 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건 그만큼 뭐 여러 가지 혜택을 주니까. 그래서 체증식은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만 가능하다. 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상환방식 셋 다 가능하고. 그럼 상환할 때는 거치기간은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을 설정할 수도 있고 설정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이 두 가지예요. 거치기간을 설정 안 하거나 거치기간을 설정하면 무조건 몇 년? 1년. 그러니까 이자만 납부하는 걸 선택할 수도 있고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을 아예 안 잡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비거치고 만약에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을 설정한다면 무조건 몇 년이다? 1년. 이런 것도 혼동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중도상환에서 돈 빌려가고 조기상환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수수료 물어야 돼요. 몇 년까지는? 3년까지는. 그래서 최대 요율은 계속 변하니까 뭐 별로 의미는 없고. 주의할 거는 날짜가 줄어들수록 그 수수료율도 계속 어떻게 된다? 줄어요. 이걸 슬라이딩 방식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하루만 빌려갔다가 조기상환한 사람하고 2년 6개월 빌려갔다가 조기상환한 사람하고 그 요율이 서로 어떻다? 달라요. 수수료율이. 그래서 그런 걸 슬라이딩 방식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외우는 거예요. 근데 얘는 원래부터 있던 거라, 보금자리론은 원래부터 있던 거라, 이거는 뭐 가장 기초적인 암기 사항이고, 그 옆에 보면 양가로 3번에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이라는 게 있어요.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그래서 얘가 디딤돌 대출이라는 게 원래는 다른 은행들에도 있어요. 그래서 뭐 신협 같은 데서도 해주고 했는데 그걸 다 통합해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게 2014년에 새로 생겼습니다. 그럼 얘는 어찌됐든 간에 새로 생긴 거니까 기존에 있던 제도인 보금자리론하고 비교하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는 보금자리론하고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이 어떻게 다른지를 공부하시면 돼요. 어떻게 다른가. 그래서 4번에 있는 신청 대상부터 보시면 니은에 있는 것처럼 얘도 성년이어야 되는 건 똑같아요. 근데 뭐에 제한이 하나 더 붙는다? 소득에 제한이 붙습니다. 소득. 그래서 부부의 합산 소득이 연 6천만 원을 안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연 6천만 원 이하의 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율을 더 낮춰서 대출해 주는 게 디딤돌 대출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생애 최초 처음 주택담보대출 받는 거다. 그러면 그 소득 제한이 얼마까지로? 7천만 원까지로 상향돼요. 근데 기본은 6천입니다. 소득 제한이 있다는 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뭐 규모, 주택의 규모 이런 거는 국민주택 수준이니까 뭐 85제곱미터 이런 건 중요한 거 아니고.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기셔서. 그러니까 신청 대상에서 보금자리로는 성년이면 됐고 1주택, 무주택자거나 집 산 지 30년 안 된 1주택자면 됐는데 얘는 뭐에 제한이 붙는다는 거예요? 소득 제한이 하나 붙는다. 그 다음에 뭐 하나 빠뜨린 거 있네. 어디 있어요? 맨 마지막에 아까 436페이지에 보금자리론에서 대출 이자율 있잖아요. 대출 이자율. 그래서 얘는 만기 때까지 뭐다? 고정금리만 돼요. 고정금리. 그러니까 보금자리론은 무조건 고정금리로 빌려요. 근데 한 페이지 넘겨서 438페이지에 있는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경우에는 니은번에 보니까 대출금리에서 니은번 보니까 고정금리도 가능하지만 뭐도 가능하다. 5년 단위로 변동되는 변동금리도 가능합니다. 그럼 이것도 차이죠. 차이고. 그럼 7번의 대상주택. 얘도 공부상 주택인 건 똑같아요. 근데 그 주택의 가액이 아까 보금자리로는 얼마? 9억. 얘는 6억. 그 규모가 다르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8번의 대출한도 주택담보가치 70%, 즉 LTV가 70%까지 적용되는 건 똑같아요. 다만 얘는 최대 금액이 보금자리론에서는 5억까지였죠. 근데 얘는 2억까지입니다. 2억. 9번에 있는 대출기간은 똑같아요. 10년, 15년, 20년, 30년 똑같고. 상환 방식은 누가 빠진다? 체증식이 빠집니다. 체증식이 없어요. 얘는. 그리고 거치기간이 조금 달라요. 아까 보금자리론은 비거치와 1년 거치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었죠. 근데 얘는 1년의 범위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금자리론은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비거치 방식으로 가거나 거치기간 설정하면 무조건 몇 년? 1년. 근데 얘는 1년 안에서 네 마음대로 선택하세요. 예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 두 개 차이 나는 거 물어보겠죠. 시험 문제에서는 뭘. 그래서 보금자리론하고 디딤돌 대출 연결해서 외워야 될 것들을 외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 4번에 있는 주택연금은 개념은 아까 설명드렸던 거고 외우셔야 될 것들이 그 옆에 439페이지 3번에 있는 이용자격에 대한 문제인데 이용자격. 얘는 연령에 제한이 있어요. 왜? 나이 드신 분들 연금 주는 거니까. 그래서 그 연령이 몇 세 이상이 된다? 소유자가 만 60세 이상. 소유자가 만 60세 이상. 그럼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집은 남편분이 소유하고 계시는데 남편분은 61세고 아내분은 53세요. 그럼 그 경우에 신청한다 못한다? 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만 60세만 넘으면 돼요. 근데 B번에 보면 공동소유인 경우 있잖아요. 두 분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어. 그럼 그 중에서 누구만? 연장자만 60세를 넘기면 돼요. 그래서 공동소유일 때 뭐 예를 들어서 남편분은 53세고 아내분은 61세다. 그래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C번이 이제 중요한데 주택연금이 그전에는 확정기간 방식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까지만 연금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택연금에서는 이게 중요한 게 주택연금이 중요한 건 그동안에는 돌아가실 때까지 받는 것만 있었다는 거죠. 이걸 종신방식이라 불러요. 근데 똑같이 2014년에 뭐가 하나 생겼냐면 기간을 정하는 게 생겼어요. 왜냐면 종신방식. 돌아가실 때까지 연금을 지급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크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근데 어차피 금액을 정하려면 정해야 될 거예요. 기간을.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대한민국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뭐 80 몇 세니까 한 90세까지 잡아놓고 60세부터 한 30년 연금 줄 거 예상했는데 이분들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그 금액, 그 기간을, 생존하는 기간을 최대로 길게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만큼 연금액이 어떻게 돼? 줄어. 받는 기간이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간을 정해서 받으면 금액이 그만큼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커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확정기간 방식이라고 그래서 새로 하나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제는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그럼 시험 문제는 뭐 내겠어요? 이 두 개 차이 묻겠지. 원래부터 있었던 종신 방식과 새로 만들어진 확정기간 방식의 차이. 그래서 연령 제한에서 차이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종신 방식은 그냥 소유자만 60세 넘으시면 얼마든지 신청할 수 있는데 확정기간 방식에서는 그 중에서 주택의 소유자가 만 60세 넘어야 되고 그 중에서 나이가 어리신 분은 최소한 얼마나 넘어야 된다? 55세는 넘어야 됩니다. 그럼 이게 왜 생긴 거냐면 우리나라는 은퇴 연령을 사기업 같은 경우는 보통 몇 년 잡아요? 55세 잡죠. 55세. 그럼 55세 미만의 분이 있다는 얘기는 그 중에 한 분이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연금 신청 안 받아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확정기간 방식에서는 소유자 만 60세 넘는 거 플러스 연소자가 몇 세는 넘어야 된다. 55세부터 74세 사이여야 돼요. 그것도 같이 정리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니은번에 보시면 한 페이지 넘겨서 니은번. 얘도 주택담보대출이니까 주택에 대한 요건도 있어요. 신청하는 분의 요건은 60세를 넘어야 되고 그게 이제 연령 요건이고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할 때 주택에 대한 요건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택의 보유세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1주택이어야 돼요. 원칙은 1주택. 그러니까 1가구 1주택만 신청할 수 있는데 그걸 좀 완화시켜서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여러 채 갖고 있는 주택의 가격을 다 합산했더니 보금자리론처럼 9억이 미만인 거예요. 9억 이하. 9억은 안 넘어. 그럼 여러 채 갖고 있더라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더 완화를 해서 여러 채 갖고 있는 집의 합산 금액이 9억을 넘어. 그래도
이걸 신청하고 3년 이내에 그 중에 하나를 팔아서 9억 원 밑으로 다운시킬 수 있으면 신청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원칙은 1주택. 근데 합산주택의 가액이 9억을 안 넘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9억 이하면. 그리고 9억을 넘더라도 몇 년 이내에 3년 이내에 비거주 주택을 처분해서 9억 밑으로 다운시킬 수 있으면 신청해 줍니다. 세 개 다 같이 기억하시고. 그 다음 디귿의 대상주택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돼. 주택. 얘도.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내가 살던 아파트 팔고 좀 편하게 사시려고 실버주택 같은 데로 들어가시는 분들 있죠. 그래서 그 실버주택도 대상으로 삼아줘요. 그게 노인복지법상에 뭐란다. 노인복지주택이라고 그래요. 노인복지주택. 그래서 대상주택이 보금자리론하고는 다르게 주택뿐만 아니라 모두 가능하다. 노인복지주택도 가능해요. 근데 또 단서가 붙죠. 뭐 확정기간 방식에서는 노인복지주택 받아줘 안 받아줘? 안 받아줘. 그래서 확정기간 방식에서 차이 나는 것들 주의하세요. 그래서 그 위에 연령에 대한 내용은 중요하니까 표로 또 만들어 놨죠. 외우시라고. 그 다음 그 밑에 주택에 대한 내용도 헷갈리니까 정리를 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4번에 벌써 연금을 그만 받는 해지 사유부터 나와. 받는 것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그 4번에 보면 연금 해지 사유가 법에 규정돼 있어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규정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원래는 법조문 다 외우시면 더 좋은데 이게 다 안 외워지잖아요. 그럼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연금을 받을 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받을 분은 그 집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같이 받으시니까 두 분이 다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연금이 나갑니다. 근데 두 분이 다 돌아가시고 나면 그만 줘도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담보로 제공했던 주택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연금 그만 줘도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외우기가 조금 편하죠. 그래서 어쨌든 시험 문제는 그렇게 낼 수 있겠죠. 다음 중 주택연금의 계약 해지 사유가 아닌 걸 찾으세요. 그렇게 내면 틀리는 수밖에 없다는 걸 다 외우셔야 되니까. 그 다음에 5번에 지급방식, 연금의 지급방식인데 두 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돌아가실 때까지 받는 거랑 확정기간 방식이랑. 근데 이게 두 가지 다 똑같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종신지급방식이라는 게 있고 또는 확정기간 지급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일단. 그리고 똑같이 그냥 종신, 확정기간, 혼합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종신 지급하는 게 있고 혼합해서 지급하는 게 있는데 두 개 차이는 뭐냐면 종신 지급 방식은 계속 뭐로만 받는 거예요? 연금으로만. 그러니까 내가 담보로 9억짜리를 맡기면 9억을 다 빌려주진 않아요. 이자 붙으니까. 그래서 최대 대출 금액이 5억인데 그 5억을 나눠주는 거예요. 매달. 그래서 그 5억을 연금의 형태로만 받는 게 뭐고 그냥 종신 지급 방식 또는 확정기간 지급 방식이고 그 다음에 혼합 방식은 뭐다? 일부를 일시불로 받고 나머지를 뭐로 받는 거예요? 연금으로. 근데 이 일시불로 받을 수 있는 돈이 전체 금액의 절반까지 50%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목돈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목돈은 일단 뭐로 받고 일시불로 받고 나머지 금액을 뭐로 신청할 수도 있다. 연금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식으로 받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종신하고 확정기간의 차이는 뭐예요? 종신하고 확정기간은 돌아가실 때까지냐? 기간 정해놓은 거냐. 그래서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그 기간을 정하는 기간이 나와 있죠. 그래서 선택 가능 지급기간 그래서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중에 선택할 수 있어요. 확정기간 방식에서는. 그럼 뭐 대상 연령 이런 거 외우라고 내면 뭐 틀려야지 뭐 이거. 그래서 그냥 그 연금 지급은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까지로 확정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정도 기억하시면 되죠. 그 다음 6번의 대출금리는 책에는 별다른 얘기가 따로 안 나와 있는데 가로치고 3개월 CD금리 플러스 1.1% 이렇게 돼 있죠. 그럼 CD금리를 기준금리로 하는 뭐라는 이거예요? 변동금리라는 얘기죠. 변동금리. 그건 뭐 당연하죠. 물가상승률 반영해야 되니까 이자를 고정하지 않는 게 뭐 타당해 보이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9번에 대출금의 상환이 있어요. 상환. 그럼 대출금의 상환은 어떻게 한다? 그 집에 살던 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서 소유자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다 돌아가시고 나서 그 주택을 뭐해서 처분해서 상환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니은에서 상환에다가 니은에서 상환해서 이용자 사망 후 주택가격 처분으로 일시에 상환하는데 제일 중요한 말 담보주택의 처분가격 범위 내로 한정됩니다. 상환하는 금액이. 그럼 이게 무슨 뜻을 갖냐면 그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거에서 금액 비교에서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주택을 처분한 가격이 대출 잔액에 미달해요. 못 미쳐. 그럼 이건 생각보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분이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아간 돈이 생각보다 어떤 거요? 많은 거예요. 왜? 오래 사셔서. 그래서 예를 들면 은행에서는 뭐 대한민국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한 90세쯤 잡는다고 치면 60세 신청해서 한 30년 줄 거 예상했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150살까지 사신 거예요. 그 60세 신청해갖고 90년 받아갔어. 그러면 집 팔아봐야 당연히 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받아간 돈이 당연히 많겠지. 그렇다 하더라도 상환할 금액은 어디로 한정한다는 거예요? 주택 처분 가격으로 한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빌려준 돈을 주택을 처분해도 당연히 뭐예요? 부족한 부분이 생기겠죠. 그럼 그거 상속인들 찾아가서 돈 내놓으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주택연금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주택연금은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신청해놓고 주구장창 오래 사세요. 단 건강하시게. 그럼 그 밑에 있는 거 주택을 처분한 가격이 대출 잔액보다 커. 그럼 이건 뭐예요? 은행의 예상보다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일찍 돌아가신 거.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건 어디서만 가능한 거예요? 종신 방식에서만. 확정기간 방식에서는 그거 지급하는 기간 딱 끝나면 더 이상 연금 안 줘요. 살아 계셔도. 그러니까 얘는 더 받아가고 뭐 할 게 없죠. 근데 종신 방식에서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주택을 처분한 가격이 대출 잔액보다 더 크다는 얘기는 생각보다 못 받아간 돈이 있잖아요. 왜? 일찍 돌아가셔서. 그럼 그 나머지를 누구한테 준다? 상속인한테 줍니다. 그러니까 잘 구별하세요.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내용들 갖고 시험 문제 내고 있고 그럼 얘는 지금 책에 나와 있는 얘기들은 요약집에 나와 있는 것까지는 2016년 4월을 기준으로 써놓은 얘기들이에요. 근데 2016년 4월 26일 날 공사들이 요즘에는 이제 돈벌이에 급하니까 뭘 하나 만들었냐면 내 집 연금 삼총사라는 걸 만들었어요. 귀찮아 죽겠어 이런 거 만들어내면 가르쳐야 돼서. 그래서 내 집 연금 삼총사라고 그래서 기존에 있던 주택연금하고 보금자리론을 어떻게 막 뒤섞어 갖고 상품을 새로 만든 거예요. 그게 언제 나왔어요? 4월 26일 날 새로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책에는 이 내용이 실려있다 안 실려있다? 요약집에도 없어요. 요약집은 이 날짜 전에 나왔으니까. 그래서 얘는 다음 주에 정리해서 나눠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한 거 정리해봐요. 지금 반밖에 안 했어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하고 또 뭐 할 거 있어? 부동산 투자회사법 내용 설명할 거 있죠? 걔는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아직.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와 관련해서는 어떤 일을 하는가 네 가지 크게 나눠서 일단 기억해 두시고 그 중에서 보금자리론,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 주택연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공부하시되 보금자리론과 내 집 디딤돌대출은 어떻게 해라? 차이 나는 점 구별하세요. 그래서 소득 제한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구별 잘 하시고 그 다음 주택연금은 원래는 뭐만 있었는데 종신 방식만 있었는데 뭐가 새로 생겼으니까 확정기간 방식이 새로 생겼으니까 두 개의 차이 나는 점들 몇 가지 있었잖아요. 그거 잘 정리하시고 그리고 기본적인 내용도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4월 26일 날 이제 보금자리론하고 주택연금을 뒤섞어 갖고 만들어낸 내 집 연금 삼총사라는 게 있어. 그래서 최불암 아저씨가 이걸 광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공부를 하겠다고. 그러면 몇 문제 맞는다? 한 문제는 무조건 맞을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또 해야 될 게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법이 개정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책에는 개정 내용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7월 20일부터 시행되는 거라 우리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거는 요약집에 있어요. 정리해 놓은 게. 그래서 그 요약집 보고 또 정리할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아까 처음에 금융론 설명드릴 때 시험 문제는 몇 개쯤 낸다? 5개에서 6개쯤 내는데 다 맞으시라고 그랬어요? 2개 정도는 틀려도 된다고 그랬죠? 그게 누구겠어? 얘하고 부동산 투자회사법. 왜? 다 외우실 수 있으면 맞추는 건데 다 외워지냐고. 이런 건 틀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틀려도 돼. 그렇게 신경 안 쓰잖아요. 이런 건 틀려도 돼요. 어떤 거에서 틀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원리금융 등 원금융 등 체증식 물어봤는데 틀렸다. 답이 없어요. 이거는. 그 다음에 내가 대출 받을 수 있는 대출 가능 금액 물어봤는데 틀렸다. 진짜 답이 없어요. 이거는. 그런 것들은 틀리시면 안 돼.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수고들 하셨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